여기서 시작하면 큰일 나는데. 앞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요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선형회귀는 프로젝션이다. 어, 선형회귀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자면, n차원 종속백수 변수 벡터를 독립변수 이루는 k 차례 부분 근거함으로 정사형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안 갑니다. 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형대수를 안 배웠잖아. 그래서 앞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뭐, 백태의 선형결합이 공간을 생성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 쫙 했다고.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챕터에 지금 동영상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지금,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앞에 거를 자세히 읽어보시. 아마 서양대수를 배운 학생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가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가정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에 거 지금 동영상 열심히 들었다고 치고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가겠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봐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한다고 생각해 봐요. 네, 네. 어, 선행핵이 모형을 행렬로 표현하면 y 이퀄 x 베타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뭐냐면 y를 x에 뭔가 베타로 곱해가지고 뭔가 y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엡실론 오차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x 가지고 y를 예측하는 부분을 보통 hat y, y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워가지고 hat y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저는 지금 여기다가 hat y 이렇게 적어놨어요. y hat은 x에다가 베타 hat을 곱한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x에 지금 열 벡터들이 쫙 있는데 그 열 벡터들의 선형결합이라는 거지. 이 선형결합이 뭔지 모르잖아. 그지? 선형결합은 뭐 어떤 거냐면 벡터가 두 개 있다면 벡터가 V1하고 V2가 있다면 C1 곱하기 V1 더하기 C2 곱하기 V2 C2, C1은 뭐냐면 상수고 그 다음에 V는 벡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X에 어떤 지금 n 곱하기 우리 단순세 핵이면 n 곱하기 2의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러면 열 하나가 하나의 벡터를 형성하고 그 벡터가 지금 n 곱하기 만약 단순세 핵이면 n 곱하기 2잖아요. n 곱하기 2면 지금 두 개의 열 벡터가 있는데 두 개의 열 벡터에다가 상수를 곱하고 해서 더해진 거가 어떤 차원을 형성하고 그 차원을 형성한 데다가 y를 뭔가 이 가장 대표하는 어떤 점을 하나 찍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선형회귀담 이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 못했어요. 오케이? 자, 열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렬 X가 있으면 행렬 X의 강열을 이렇게 스팬에서 만들어진 공간을 보고 이제 CX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CX는 K 차원이라는 거지.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K 차원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관측한 Y가 하나의 벡터인데 그 벡터하고 CX라는 이 스페이스에서 Y하고 가장 가까운 어떤 하나의 벡터를 찾는 거. 그게 뭐냐면 지금 선형핵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가장 가까운 거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Y를 CX 평면에다가 이렇게 밑으로 쫙 떨어뜨리면 그게 직각이 되도록 떨어뜨리면 그게 가장 그 엡실론이 작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이 선형핵기의 의미다. 이런 거예요. 여전히 이해 안 가요? 예. 이해 가려면 앞을 이야기해야 되고, 앞을 이야기해도 충분히 다 이해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대략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음. 자, 요게 얘예요, 얘. 그, 그림상으로. 여기는 지금 뭐냐면 변수가 몇 개 있어요. 회기식에서는 변수가 두 개 있어요. x1하고 x2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합시다라는 거지. 그리고 x1하고 x2가 지금 x1의 차원도 뭐냐면 n 차원이고
x2의 차원도 n 차원인데 두 개가 있는 거지. x1이 스팬하는 스페이스가 있고 x2가 스팬하는 스페이스가 있고 요 직선상으로 쫙 있을 거고. 그러면 x1하고 x2의 선형결합이 갖고 있는 평면은 뭐냐면 요런 평면일 거고. 그걸 cx라고 이야기했고. 그지? y는 몇 차원이냐면 사실은 n 차원이에요. 데이터가 우리 n 개 있으면 n 차원이에요. 그러면 n 차원에서 요 요 두 개의 벡터가 스팬하고 있는 그 평면에다가 만약 프로젝션 한다면 그게 뭐냐면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다면 그러면 x1이라는 요 벡터에다가 베타 1이라는 걸 곱해주고 x2라는 요 벡터에다가 베타 2를 곱해준 걸 더한 게 요점이 되는 거고 요게 뭐냐면 y 해시다라는 거지. 자, 왜 정사형이냐 하면 요 오차는 뭐냐면 우리 실제 관측값하고 그다음에 우리 x 변수를 가지고 뭔가 예측한 값이 있었는데 그 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이야기했고 저 엡실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지? 이걸 최소화하려면 결국에는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요게 수직으로 떨어져야지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직의 조건이 뭐냐 하면 요 X라는 스페이스하고 X1과 X2가 스팬한 스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요 이 오차 엡실론하고가 서로 요게 직교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래 되는데 x 프라임 이꼴 x 프라임 곱하기 그다음 y 빼기 x 베타 햇 이래 되는 건데 요게 제로이면 서로 직교한다는 거죠. 자, 이게 직교한다 하는 직교 조건이 왜 0이냐라는 걸 알려면 뭐 이런 거 해보면 되겠죠. 앞에서 앞 시간에 했던 예 중에 뭐냐면 1,0하고 0,1하고는 서로 직교하거든. 어. 요게 지금 둘 다 열 벡터로 생각해 봐요. 1,0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1, 0 이렇게 돼 있고 요게 V1이고 V1이고 요게 V2라고 생각해 봐. 그죠? 그러면 V1은 지금 1,0이 이런 거고 요게 V1이고 V2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V2는 0, 1. 0, 1 돼 있는데 어, V1 프라임 V2 하면 0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요게 서로 직교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이게 지금 요게 뭐냐면 1,0이잖아. 요게 0,1인데 요 두 개가 직각이란 거 알고 있지.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직교 조건이 어, 두 개를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했을 때 이꼴 제로 되는 게 직교 조건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프라임 y지. 그다음 네. 마이너스 x 프라임 x 베타지. 네. 이꼴 제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식인데 요 식이 사실은 행렬로 표현했을 때의 음, 미분한 그였다는 거지. 이것도 앞 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앞 시간 안 들었으면 한 번 미분하면 이 에러를 sum of square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걸 하는 걸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최소화시키는 거는 이미 우리 예제에서 TSW로 이미 계산해 본 적 있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 있으니까 2 날라가고 x 프라임 y 이꼴 x 프라임 x 베타죠. 네. 요 식이네.
그러니까 베타는 직교한다면 베타는 뭐예요? 요 악곱하면 x 프라임 x의 인버스를 악곱하면 요거는 항등 행렬이 되고 그러니까 베타 이꼴 x 프라임 x의 인버스의 x 프라임 y 라고 나와서 행렬을 표현한 베타의 추정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hat y 하는 건 뭐였냐면 x에다가 베타 해시였잖아. 근데 베타 해시 뭐냐면 x 프라임 x 인버스 x 프라임 y였으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x 프라임 x의 인버스 x 프라임 y가 되는데 요 앞부분 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사형 행렬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지. y를 뭔가 서브 스페이스 x가 스팬하고 있는 서브 스페이스에다가 수선으로 발을 내려가지고 포인트 찍어주는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행렬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은 아까 음. 그 위에 있던 이렇게 축 세 개인 그 초록색, 네, 저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툭 떨어뜨린 저 직선이 그 아래 이제 평면에 있는 대각선이 선형회귀 직선이 되는 건가요? x 프라임 베타가 되는 거죠. 요게 아, 엡실론이고, 아, 그게 엡실론. 요게 x 프라임 베타고, 음. 아, x의 선형결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 적합치를 구한 거지. 피트 밸류 구한 거죠. 아, 네. 아니, 알- 뭐 여전히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 이해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우리가 n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어, 우리는 몇 차원까지는 알 수 있어요. 2차원, 3차원? 3차원까지는 알 수 있지. 우리가 3차원 네,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3차원은 아는데 4차원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는 바가 있어 없어. 우리 없습니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수학은 뭐냐면 n 차원까지 확장을 해놨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 이해를 안 가는 거지. 만약 리그레이션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거냐 하면 우리 y 데이터가 뭐 어떤 거냐 하면 2하고 3. 우리 데이터가 지금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y가. 그죠? 예. 그 다음에 a는 1, 2라 그랬잖아. 더하기 엡실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네, 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2차원 이게 지금 2차원이니까 데이터 두 개니까 2차원이잖아. 네, 2차원을 어디다가 떨구는 거예요? 1, 2라는 1차원에다가 떨구는 거야. 선에다가 떨구는 거야. 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는 그 1차, 2차원 정도는 그냥 평면에 그릴 수 있잖아. 여기 X1이고 여기 X2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 2,3이면 1, 2, 1, 2, 3이니까 요 점이네. 여기 지금 Y네. 네, 그죠? 1,1은 어느 거예요? 요런 벡터지. 네, 그러면 요런 벡터를 이 벡터가 스팬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직선은 전부 다 스팬할 수 있어. 그러면 요 Y란 데이터를 어디로 프로젝션 한 거예요? 지금 요 1,1 직선에다가 더 프로젝션 한 위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요렇게 내려온 거지. 여기 직각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요 값은 얼마일까? 음, 라는 거지. 요게 지금 1,1이잖아. 네, 네, 그러면 A가 어떤 숫자가 되면 되지? 어, 3, 2, 2 곱하기 루트 2, 2 곱하기 루트 2, 2 루트 2, 콤마 루트 2 루트 2, 그런가? 아닌가? 3, 요거대로 해봅시다. 요거대로 하면 지금 X 프라임 X의 인버스의 X 프라임 Y인데 X 프라임 네, X의 인버스가 뭐지? X 프라임 X는 뭐지? 요게 지금 X 프라임이잖아. 요게 네, X고 네, 요거의 인버스고 그다음 뭐지? X 프라임 X의 Y는 뭐지? 2,3이니까 요 계산하면 뭔가 A라는 숫자가 나오겠지. 네, 요 A라는 숫자가 A가 뭐냐면 1,1에 A 배인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몇 배 해서 이까지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A 배겠지. 네, 네.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음,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x 프라임, x 인버스 x 프라임까지를 구할 수 있겠지. 네. 요 매트릭스가 뭐냐면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니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 못해도 상관없는데 혹시 나중에 회귀 분석 같은 거 배우고 아니면 뭐 통계학 같은 거 배웠을 때 혹시 회귀 분석이 나왔는데 정사양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되돌아와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정도 개념만. 직각으로 내린 거다. 이 정도. 자,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게 선형회귀인데 그러면 비선형회귀도 있겠지. 그죠? 예. 그리고 뭐 AI는 비모수획이라 그러니까 그럼 비모수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뭐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브리프를 하는 거죠. 그냥 대략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는 그냥 선형회귀야. 선형회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델의 매개 변수, 매개 파라메타가 뭐였냐면 우리 베타였는데 우리 베타를 추정하는 거였잖아. 베타를 네. 추정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베타의 선형적인 구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뭐예요? 베타가 뭐 지수로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베타의 요 x라는 변수가 그냥 곱해지는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형회귀, 다중선형회귀의 식이라는 거지. 어, 뭐냐면 x 자체가 제곱되거나 로그 x여도 상관없지. 왜냐하면 x는 그냥 데이터니까. 선형회귀라는 말의 의미냐면 개수에 대해서 선형 결합이 나는 건데 이 x1도 어떤 숫자일 거고 데이터 들어오고 나면 X도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숫자일 건데, 그러면 베타1 어떤 숫자 더하기 베타2 어떤 숫자, 베타0 곱하기 1이라는 숫자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베타라는 것의 선형결합 아니냐라는 거지. 아, 그걸 선형결합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선형회귀로 분류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가 비선형이 아니면 된다는 거죠. 음, 음. 특징은 계산이 매우 빠르고 결과 해석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뭐 가정이 여러 가지 있다. 선형성, 등분산성, 독립성, 정규성 이런 게 있는데 그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비선형 회귀도 있다는 거지. 자, 이거는 뭐냐면 모델의 매개 변수가 비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거는 비선형이 아니라는 거지. y는 b0 더하기 b1 곱하기 x 곱하기 b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형태는 서형회귀라는 거지. 왜냐하면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건 뭐예요? 상수예요. 선형. 네.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것도 상수라고. 그러면 B1에 대해서는 그냥 B1 곱하기 상수 더하기 B2 곱하기 상수의 형태로 돼 있으면 그거는 서형회귀라는 거지. 비서형회귀가 아니고. 어. 비서형회귀는 뭐냐 하면 이 B1이 뭔가 비서형적으로 돼 있는 거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베타 베타. 1 곱하기 x 이건 서형적이죠. 네. 근데 네. 요건 어떻게 돼 있어요? 베타 2분의 어떤 값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베타 2는 비선형으로 돼 있는 거죠. 이 저 쌍곡선 함수잖아. y 이꼴 x분의 1이면 그 쌍곡선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건 비선형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또는 뭐냐면 이런 거. 베타 1 이꼴 exp의 베타 2 제곱 x잖아. 그럼 얘에 대해서는 선형이지. 만약 네. 얘들이 다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건 선형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네. 없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exp의 베타 2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이선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나 분모에 위치하면 선행결합 표현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해석적으로 문제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뭘 배웠냐? 해짝기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뭐예요? 해짝기로 문제 풀면 단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걸 해가지고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걸 모델한다고 그냥 이렇게 서형적인 것만 모델한다고. 비서형적인 거는 보통 뭐냐면 이론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배우지 않았을 건데 경제원론 시간에 아마 컵 더 글라스 생산함수라는 걸 배울는지도 몰라요. 예. 이 컵 더 글라스 생산함수라는 게 뭐냐면 생산량은 A 곱하기 노동의 알파성, 그 다음에 자본의 베타성 이렇게 돼 있는 함수예요. 그런 함수예요. 컵하고 더글라스가 만들었으니까 컵 더글라스겠지. 그죠? 예. 어, 뭐 이거는 그냥 이거 컵 더글라스 함수의 알파하고 베타 파라메타가 이 저 탄력성이라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선형이에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지금 지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 베타가 지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리니어라이즈 시킬 수는 있어요. 양변을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형으로 로그 바뀌어요. y 이꼴 로그 a 더하기 알파 로그 l 더하기 베타 로그 k 더하기 엡실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알파에 대해서 요건 데이터지. 네, 베타에 대해서 요건 데이터지. 네, 그러니까 이거 선형화 시킬 수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선형화해서 수정하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한다 이거지. 아니 물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더하기 2 이렇게 모형화 해가지고 이걸 추정할 수도 있지. 아까 우리 뭐라 해서 해석해 추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추정해야 네. 되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추정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말고도 뭐 이론에서 이런 비서형적인 모형으로 뭔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어.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비모수라는 거예요. 비모수. 어. 비모수는 뭐냐면 함수의 형태를 미리 가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함수의 형태를 미리 가정했잖아. 요게 아마 생산 함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생산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난 몰라. 예. 그래서 그냥 이 함수 m의 구체적인 이 형태가 뭐 어떤 건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유연성이 좋겠죠. 말하자면 L과 K와 Y의 관계는 이런 식의 지수 형태로 돼 있을 거라고 아예 딱 정해놨잖아. 그래 놓고 Y하고 L하고 K 데이터가 이 함수 형태에 맞도록 하도록 우겨 넣는 거잖아. 말하자면. 네. 코끼리를 냉장고에 우겨 넣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근데 그에 비해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L이 있고 그다음에 K가 있고 Y가 있으면 L하고 K의 Y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유롭게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비모수가 훨씬 더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뭐 읽어보기만 해. 예. 이런 식으로 뭐 로스라는 비모수 그 회기도 있고 스플라인 하는 것도 있고 커널 하는 것도 있는데 예. 그리고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주 그 패턴이 비서형적이다, 복잡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단점 뭐라고요? 어, 이게 뭐냐면 오피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 데이터 X와 Y의 관계가 뭔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관계 중에 이 패턴인 것도 있고 사실은 패턴이 아니고 에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노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에러를 패턴이라고 오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했다 하더라도 추정해놓은 함수 형태를 가지고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해석력은 없다는 거지. 그냥 보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fitted value가 데이터를 가장 잘 적합하더라. 이 정도만 이야기한 거지. 사실 이게 왜 그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놨네요. 지금 이런 거죠. 선행회기는 뭐냐?
X와 Y 관계를 그냥 하나의 선으로 표현하자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머신러닝 기법 중에 저 뭐지? 디시전 트리 하는 것도 있죠. 디시전 트리 가지고 뭔가 리그레이션 돌릴 수 있는데 디시전 트리 가지고 리그레이션 돌리면 이런 식으로 피트 밸류가 구해졌는데 그러면 과연 요 위에서 이렇게 탁 올라가거나 요 밑에서 떨어진 이게 진짜 패턴인지 아니면 이게 데이터에서 나온 어떤 잡음인지 그거는 사실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 어, 이제 디지전 트리를 여러 개 섞으면 랜덤 포레스트라는 머신러닝 기법인데 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아주 스테이블하게 뭔가 하는 것 같고 어, 이것도 머신러닝 기법이네요. 그죠? 예. 그 K 니얼리스트 네이버 해서 그 K개 뭐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K가 오면 5개에 가까운 점들을 가지고 뭔가 평균을 구하는 방식. 그게 뭐냐면 K 니얼리스트 네이버인데 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뭔가 이게 진짜 패턴인지 아니면 이 노이즈인지가 애매모호한까지 다 핏해버리는 경향이 오피팅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느껴지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뉴럴넷 리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 AI 리그레이션인데 AI 리그레이션은 어 랜덤 포레스트와 비슷하죠, 그죠? 스무드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스무드하면 사실 패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팍팍팍팍 이렇게 바뀌는 거면 이게 잡음도 그냥 패턴이라고 인식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지. 엑시지 부스트도 보니까 약간 피키하죠, 그죠? 스포츠 데이터 머신도 뭐 약간 피키한데 잘 안 보이죠, 그죠? 어.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 하는 거는 뭐냐면 y equal a 플러스 b1 x 더하기 b2 x 제곱 더하기 b3 x 제곱 그건 폴리노미얼이잖아. 그래서 폴리노미얼 구하니까 이렇게 스무드한 펑션들이 나오니까 스무드한 펑션이면 그래도 오피팅의 가능성이 좀 덜한데 그죠? 그러니까 스무드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non-parametric이라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뭐 그냥 케이니스 네이블로 이야기하면 뭐 어떤 거냐 하면 요까지 요 가지고 한 집단 가지고 평균 구하고 여기 가지고 평균 구하고 여기까지 평균 구하는 거 비슷한 의미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평균 구할 때 그 이 데이터 수가 충분히 많아야지 뭔가 에러 같은 건 다 제거하고 뭔가 패턴을 포착할 건데 데이터가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뉴럴넷이 왜 AI가 왜 다시 서드 웨이브 왔냐 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야. 빅데이터라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퍼스트 웨이브나 세컨드 웨이브에서는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아니었거든. 인터넷에 데이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오피팅 돼 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을 예측했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퍼포먼스가 안 좋은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그 예인 것 같은데. 요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요거는 피스와이즈 그러니까 요 범위까지는 요런 리그레션이고 요 범위까지는 요런 리그레션이고 요 범위까지는 요런 직선이라 생각해서 탁탁탁 끊어지면서 이렇게 피팅을 했으니까 데이터는 훨씬 잘 핏하죠. 근데 이게 실제 패턴일까는 좀 약간 의심스러운 거지. 어, 예, 아까 KNN, K Nearest Neighbor 해보니까 뭐예요? 요게 제대로 된 핏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어떤 거야, 지금? 아주 피키하죠. 그죠? 가우시안 커널, 이게 아까 비모스의 저 커널 이야기했는데, 여기 커널 획이 이렇게 했는데, 커널 획이 한 건데, 그, 스탠더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커널 획이 한 건데, 약간은 좀 뭔가 그 패턴 아닌 걸 좀 포착하는 면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꽤 이 데이터의 패턴을 잘 포착한 거 아니냐. 어, 이런 거죠. 저게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만든. 스탠더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아, 네. 아이디어는 뭐, K 니얼리스트 네이버하고 비슷한데, 네. K 니얼리스트 네이버는 뭐 어떤 거예요? 커널을 뭘 쓴 거예요? 뭘 쓴 거냐 하면, 그냥, 평균. 아니, 이 범위에서 바깥쪽에 있으면 0이고, 웨이트는. 네네. 그 다음에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네. 웨이트를 1로 준다라는 개념이죠.
네네. 어. 근데 가우시안은 뭐냐면 스테안 노멀은 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좌우 네. 종모양이잖아. 예. 그러면 스테안 노멀의 좌우 종모양의 가중치만큼을 주니까 좀 멀어지면 가중치를 확 줄여버리고 가까우면 아, 가중치를 많이 주고 웨이티드 에브리지로 간 거지. 그러니까 스무스. 확실히, 네. 확실히 좀 더 스무스하게 되겠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뭔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패턴인가 하는 생각은 좀 있는 거죠. 아, 요런 게. 네. 오히려 이게 제대로 된 펑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 아마 이거는 폴리노미알로 에스티메이션 했을 건데, 지금. 요게 오히려 음, 이 패턴이고, 요거는 패턴을 잘 포착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죠? 근데 네. 가우시안 커널이든 아니면 그 뉴럴 레스든 상관없이 데이터가 지금 별로 안 많잖아, 지금. 네.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면 그러면 어차피 에러들은 다 캔슬아웃 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냥 정확한 패턴들만 찾으니까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죠. 네. 이제 왜 갑자기 비모수획이 같은 어려운 이야기를 했냐 하면 딥러닝이 비모수획이다라는 거죠. 보통 비모수획이가 아니고 뭐 어떤 비모수획은 거대한 비모수획이라는 거죠. 어, 챗GPT의 파라미터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봐요. 아니면 그 제미나이의 그 LLM의 파라미터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몇억 개, 몇십억 개, 몇백억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요 베타를 몇백억 개 지금 에스티메이션한 거 똑같은 거라고. 네. 선형핵이는 아니다 이거지. 뉴럴넷은 사실은 선형핵에다가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집어넣은 건데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청이 여러 개 있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뭔가 트랜스폼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스무드한 펑션을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스무드한 펑션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펑션이든 다 approximation 할 수 있다. 수조 개의 파라미터네. 음, 그러니까 미세한 패턴까지 학습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이 선형회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계적 가정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내주는. 그러면 저것 때문에 약간 오버피팅 돼가지고 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건가요? 할루시네이션은 또 약간 다른 이야기고. 아, 그래요. 음. 어,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예? 기본적으로 네. 장문기니까 장문을 하는 거지. 아, 진실에 의거해서 장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장문을 하는 거지. 장문을 하는 거고 어, 왜 갑자기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었냐 하면 레그 때문에 그 음,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레그가 네. 뭐의 약자예요? 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는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 가지고 그 다음번에 나와야 할 단어가 뭔지를 찾는 건 라지 랭귀지 모델로 찾는데 그런데 어떤 토픽이 있으면 그 토픽에 뭔가 인터넷에 서치해 가지고 괜찮은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뭔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하고 가까운 걸로 뭔가 제너레이션 하도록 만드는 게 레그라고. 아, 음. 예, 초기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게 몇 년에 지 2023년에 나온 모델이면 2021년까지 학습을 했으니까 일단 2년 동안에 데이터는 지금 안에 랭귀지 모델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 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면 작문기라고 다음 단어로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높은가를 가지고 그걸 뱉어내는 작문기잖아. 그러니까 작문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 챗GPT의 가장 파워풀한 영역은 뭐냐면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음, 공상과학 소설을 하라고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로우 오브 피직스가 작동 안 한다.
이 AI로 동영상을 해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저 뭐냐 물리 법칙을 어긋나는 것들을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그냥 다음번에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된다라고 모델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게 나온 거지. 물리 법칙은 많이 벗어날 수도 있는 거지. 오즈의 마법사의 음, 세계에서 뭔가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지. 제너레이션을. 근데 그거를 로우 피직스 안에 집어넣도록 만들었다라고 뭐 그 저 뭐냐 엔비디아 모델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네. 무슨 말이냐면 로우 피직스를 학습하도록 굉장히 막 쪼은 거지 얘를 지금. 음,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많은 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꽤 괜찮은 이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냥 은닉층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노드 수만 느리면 그러면 임의 연속 함수를 거의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유니버설 어프락시메이션 티어렘 하는 건데 그거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선형이는 뭐냐 하면 y가 n 차원인데 x가 k 차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정사형을 시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딥러닝은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차원은 보내 그 지금 저 생성 AI 같은 경우 어떻게 모였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저 노드가 막 커졌다가 그 다음에 네, 다시 노드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아니다. 노드가 줄었다가 노드가 늘어나는 형태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특징을 익스트랙션하고 저 차원을 만들었다가 저 차원을 다시 고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아, 그냥 그런 게 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차이점이다. 라고 생성회가 이야기하네요. 모델이 단순합니다. 음, 선형회계는 딥러닝은 아주 유연합니다.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력은 좋습니다. 우리는 그 베타 계수를 보고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력은 매우 낮습니다. 그냥 블랙박스입니다. 그죠? 예. 데이터는 적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빅데이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음. 오피팅, 아까 과접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 잡음을 패턴으로 오인식할 가능성이 있냐? 별로 없다는 거지. 왜냐면 모델 자체가 굉장히 리스트릭티브 하니까, 직선이니까. 네, 근데 얘는 어떻다고?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에라까지 마치 패턴인 것처럼 오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오피팅인데. 교수님, 근데 그러면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끌고 모아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음. 그 정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오버피팅 그 어쨌든 다음에 올 데이터도 원래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과 좀 성격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오버피팅 문제가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영역마다 다른 거죠. 아, 가는 이를테면 지금 LL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퍼포먼스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어떤 언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하는 언어에 지금 패턴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패턴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네, 얘가 포착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아, 들면, 공장에서 뭔가 제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잘못된 불량 제품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걸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네, 영상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는 오류가 난 거고 이거는 정상이다라는 걸 분류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패턴이 명확하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래 정상적인 제품이란 건 이런 모양으로 딱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네, 한쪽 것이 떨어져 나갔거나 하면 이게 그 불량이다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런 거는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가령 금융 데이터 예측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라는 거예요. 음, 금융 데이터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로봇 실러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노벨상 받은 논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펀더멘탈이 주식 수익률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요? 라는 질문이라고. 음.
그래서 그 사람은 펀더멘탈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배당이라고 정의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미리 미래 배당까지 다 예측 가능하다고 치자라고 가정했다고. 음, 가정하고 나서 그 펀더멘탈의 변동하고 그다음 진짜 수익률의 변동하고 비교를 해보니 펀더멘탈의 변동이 수익률을 몇 프로 설명한다고. 5%도 설명 그렇죠. 못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은 아니 물론 그 이 사람이 X 변수로 지금 미래의 배당만 집어넣는데 미래의 당기 순이익도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네, 그래봐야 그 퍼펙트 포사이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예측 오차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했으니까 5%도 설명 못한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95%는 뭔데? 자범이야. 네. 그 자범을 놔둬놓고 그걸 예측을 하겠다고 나선 거야. 패턴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 자범을 패턴으로 인식했으니 당연히 오인식했겠지. 그러니까 프로포즈 음, 나쁜 거지. 그러니까 네. 영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가 네, 굉장히 퍼포먼스를 만든다면 일단은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패턴 사람이 이거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불량 제품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는 우리가 눈을 불 켜고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거는 불량이다, 이게 불량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단지 뭐냐면 우리 눈이 아프다는 거야. 우리는 24시간 할 수 없다는 거야. 네, 그런데 AI는 어떻게 했냐고. 가능합니다. 24시간 동안 그 하면 되고 그냥 카메라만 여러 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대신 AI가 단순 반복으로 뭔가를 하면서 성과를 훨씬 더 사람보다 낮게 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질문이 이거지.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음,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워렌 버핏은 자기는 주식을 예측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지. 어, 그 양반은. 어. 근데 세계에서 투자해서 가장 돈 많이 번 사람이 예측 못한다 하는데 예측한다는 놈은 그 정도 돈을 벌었냐 이거지. 그러니 사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I가 왜 서드 웨이브가 나왔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전에 그 계산을 못했다는 거지. 컴퓨터블 한 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GPU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빅데이터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LLM이 하고 있는 데이터는 뭐예요? 인터넷에 있는, 아니면 책에 있는 모든 글들은 전부 다 데이터가 될 수 있잖아. 네, 어. 그게 T라는 걸 갖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가령 주가를 예측한다고 하면, 주가 예측의 TF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쉬울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지. 음, 그래서 왜 그 AI 할 때 보면 그 저 뭐냐 그 인형에 눈알 붙이는 알바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레이블이라는 걸 붙이는 알바들이 있는데 순 노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레이블링 해야지만 할 수 있는 AI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지. 음, 근데 LLM은 어때요? 레이블링을 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냥 어떤 문장이 쫙 있는데 거기서 하나 괄호 쳐놓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게 옳을까라는 걸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레이블을 이미 알고 있잖아. 이해 갔죠? 알파고는 네, 어떨까요? 하여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기나 지냐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알파고는 뭐예요? 알파고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계속 대국을 하면 할수록 온갖 학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데이터가 그냥 무한대잖아. 제너레이션 할 네, 수 있는 데이터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제너레이션 하는 데이터였냐? 라는 질문이죠. 음, 뭐 알고리즘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렐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뭐 정교하거나 트랜스포머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야기했던 이 저 GPU나 아니면 이 빅데이터나 이게 훨씬 더 큰 거인 것 같고요. 알고리즘이야 뭐 이제 잘 되니까 계속 알고리즘 누가 만들었겠지. 이게 브레이크스루는 아닌 것 같아요.
돈, 네, 돈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금융시장의 강의 예측이 딥러닝 분야의 다른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못 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신호보다는 잡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죠. 네. 이게 로브 실러의 노벨상 페이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고 이 사람이 퍼펙트 포사이트를 가정하고 나서 이 펀더멘털의 무브먼트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 저 뭐냐 이 넌 펀더멘털 무브먼트가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은 주가 변동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또 다른 그 같은 해 노벨 수상 받은 유진파마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지. 만약 이게 그 가격이 만약 벗어나 있으면 뭐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벗어나 있으면 어느 놈이 분명히 5만 원짜리 지표를 줍지 않겠냐.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지표가 여의도 대로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음, 뭔가 패턴이 있으면 패턴으로 포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라는 거지. AI가 만들어졌을 때 맨 처음에 금융시장에 응용한다면 뭐가 응용했겠어요? 가격 예측?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돈 벌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지. 네. 사라진 사람이 있냐 이거지. 모르죠. 사라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잘 있는데 우리 동네에 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사라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거지. 과적합의 이슈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노이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피팅 하는 게 이제 이런 걸 오피팅이라고. 네. 이건 언더피팅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냥 단순 선형 회계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패턴이 명확하게 이런 패턴이 있다는 느낌이 지는데 그래서 명확한 패턴을 에스티메이션하면 이게 이제 그 자스트 피팅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에라까지 뭔가 패턴을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 금융데이터 힘든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과거 패턴이 미래 반복된다 그러는데 금융시장은 이게 스테이셔너리 하냐라는 이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 굉장히 잘 맞던 어떤 뭐 그 트레이딩 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시프트 하고 나면 레짐이 바뀌고 나면 그러면 그 트레이딩 룰이 별로 잘 작동 안 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많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가 패테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돈을 벌어 성질도 좋아. 그런데 한 번 왼쪽 끝에 꼬리에 있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 우리는 파산해. 네. 그러면 그 트레이딩 시스템은 그렇죠. 사라지겠지. 네. 그러니까 그 금융 수익률의 가장 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패테일, 특히 왼쪽에 극단에 패테일이 있다는 거거든. 그 대개의 경우에 괜찮은 트레이딩 룰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어떤 거냐 하면 평소에는 좀 돈을 버는데 한번 패텔에 걸리면 아작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패테일은 사실 포착하기도 힘들다는 거지. 왜냐하면 네. 매우 희박한 사건이거든. 빅데이터에 있다지 패턴을 아이덴티파이 한다는데 빅데이터가 없잖아. 희박한 사건이니까.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좋아. 제가 해가지고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어느 누군가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내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익스플로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반대편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알파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만들면 그 알파 알고리즘을 뭐 선행하는 알파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 알고리즘은 계속 사라지더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 또 1년만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 저는 은퇴가 되거든요, 지금. 음.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어차피 AI 하는 거는 블랙박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뭔가 설명 가능해야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요? 과거의 패턴을
그 학습하는 데는 능력이 탁월한데 새로운 처음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뭡니까? 테슬라 자동차가 버스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다가 버스를 박아버렸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학습하지 않은 상황이거든. 그러니 버스 색깔도 파란 색깔이고 하늘도 파란 색깔이니까 그냥 지금 그 이 앞에 장애물 없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빠른 속도로 박아버린 거지. 그래서 다 죽은 거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끝났네요. 음. 뭐 지금 48분이니까 좀 빨리 끝났나? 네. 혹시 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 아까 위에서 음. 알파를 찾으면은 네. 예, 알고리즘 간의 전쟁 저기에서 어 저 내용 자체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전제한 내용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뭐냐면 시장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내가 돈 벌면 하는 거고 돈 안 벌면 못 하는 거잖아. 네네.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게 뭐 어떤 거예요? 뭔가 시장에 어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면 어느 놈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 내가. 네. 여기에 소문이 나잖아. 어느 헤지 펀드가 뭐 가지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월마트에 위에다가 위성을 띄우는 거야. 그 네. 월마트에 그 출고 그 입고하는 그 트럭의 위성 사진을 보고 분석해 보니 지금 월마트 매출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예측을 한 거야. 네. 그죠? 그거 가지고 하면 월마트에 우리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언제 나와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나오는데 그 분기별이 언제 나오냐고. 언제가 분기 다음 그러니까 달? 가령 3월 말이면 3월 말 데이터가 언제 공시가 되냐고. 아, 4월 3개월 막 후에 된다고, 3개월 후에. 네. 근데 나는 뭘 알고 있냐 하면 지금 오늘 월마트에 매출이 올라간지 떨어진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그럼 돈 벌 수 네.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반영이 안 네. 됐을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래가지고 어느 헤지펀드가 그 위성 사진을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월마트 가지고 돈을 엄청 번 거지. 월마트가 돈을 번 게 아니고 월마트도 있고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위성 사니까 벌 수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돈을 엄청 번 거지. 엄청 벌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바보예요. 제가 어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네. 나도 그걸 하겠지. 음. 그러니 뭐냐면 시장이 사실 비효율성이 있었는데 남보다 먼저 좀 알았던 게 있었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 정보가 이제 카먼 나러지가 될 거 아니야. 그 네. 순간에 그 헤지펀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못 버는 거죠. 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해됐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그 헤지펀드나 이런 데는 보면 자기 시스템 동종업계에 3년 동안 취직을 못하게 하잖아요. 네. 세브런스를 주고 이제 이직하는데 10년치 월급을 니한테 주겠다. 대신에 뭐예요? 앞으로 3년 동안은 동종업계에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3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치킨집. 노는 거예요. 아, 놀고 나서 그다음 딴 회사를 가는 거예요. 네. 음. 어차피 못 가니까. 10년 연봉을 줬잖아. 네. 그 말은 뭘 의미해요? 하나 은퇴해라? 헤드헌터가 만든 전략은 3년이 지나면 의미 없어진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저 콘트 해가지고 뭘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콘트 어떤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왜 컨트를 하고 싶냐 하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면 그냥 돈이 똘똘똘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가령 내가 트레이딩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시스템 돌아가면 그냥 컴퓨터 돌아가면 되잖아. 돌고 나는 띵띵띵 놀고. 그럼 돈이 들어와. 얼마나 좋아. 세상에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웠을까? 라는 거지. 어. 그러면, 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신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펀드 매니저 있죠. 전통적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통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쉬울까? 그러니까 별로 전통 투자해서 돈 못 버는 것 같고, 대체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품을 많이 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를테면 VC나 PE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비상장 그렇죠.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네,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큰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걸 투자를 하고, 그 다음 또 뭐 해요? 그 회사가 뭔가 실적이 좋아지도록 계속 내가 노력을 기울이잖아. 네, 그냥 단순히 주식을 샀다,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지분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밸류 인핸스를 하잖아. 노가다를 하고 있잖아. 그 노가다의 대가가 P나 VC의 돈이라는 거지. 번 돈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가령 행동주의 펀드는 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는 뭐 어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배구조가 별로 안 좋은 회사를 잡아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맨날 그 지배구조 안 좋은 그 회사의 대주주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너도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해서 그 회사의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고 나면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밸류 이넨스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투자자한테 돌려주겠다 하니까 이건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죠? 근데 그냥 그 전통적인 이 에쿼티 매니저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건 뭐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좋은 것 같네. 사. 이 기업 나쁠 것 같은데요. 팔아. 그러면 내가 왜 그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줘야 돼요? 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걔 판단력이 오를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뭐냐면 액티브 펀드는 계속 지금 죽어가고 있고, ETF가 이렇게 고성장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냐라는 거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걔들이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자기 펀드 매니저 되겠다고 하는데 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 조지는 거야. 조지는 거고 오히려 그 뭐 부동산 펀드 매니저. 부동산 펀드 매니저는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품을 들이고 있어요. 아니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빌딩 하나 샀어. 그래서 빌딩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지금 투자자 놔두고 있어. 그러려면 빌딩에 공실이 생겨. 그러면 공실 채우려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빌딩이 좀 노후화됐어. 그럼 어떻게 돼? 외벽을 리노베이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네, 갔어요?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어. 네, 아니면 그냥 공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돈 모아가지고 그다음 빌딩을 올리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팔아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품을 들이고 있잖아, 지금. 어. 기본적으로 품을 들여야 된다니까.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트레디셔널 펀드 매니저도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다음에 이 퀀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뭔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머리가 그래 좋아? 어. 머리가 그래 좋았으면 왜 와 있어? 그러면 그 면에서는 내가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좀 덜한 거 아니에요? 그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이거지. 또 뭐 다른 질문 없어요? 끝내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